말씀해 주실 김정인 선생님께서는 1935년에 중국 남경, 난징이죠. 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와의 인연은 1995년에 평형으로 이렇게 가입을 해주셔서 지금까지 정말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를 도와주고 계시고요. 현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유엔의 결의에 따라서 남한 단정이 수립됩니다. 그 총선이 있었던 1948년 재헌국회가 구성됩니다. 국회는 국민의 예로와 같은 재촉과 성원의 힘입어 숙청과업을 시작합니다. 정부 그리고 친일파들의 파상적인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1948년 9월 22일에 완성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공포합니다. 9월 22일 날. 이어서 29일 날 반민특위 조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0월 23일 국회에서 반민특위 구성에 관한 승인이 가결돼서 정식으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반민특위는 잘 아시던 바와 같이 각 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한 분씩을 표결로 선출해서 10명의 집행위원이 되고 그 중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다시 표결로 선출하는 특별 헌법기관입니다. 이 초법적인 특별법에 의해서 구성된 헌법기관을 1949년 6월 6일 날 백주대낮에 중부 반민특위 본부가 중부경찰서 관할입니다. 중부경찰서장 친일파 윤기병의 지휘 아래 무장경찰에 의해서 파괴됐습니다. 반민특위가 해체됐다고 하는데 해체된 게 아닙니다. 해체된 거는 그 뒤에 파괴를 당한 뒤에 요식 절차를 밟은 것에 불과합니다. 6월 6일 날 반민특위에 치고 들어간 무장경찰들은 서류를 탈취하고 여원들을 2층 구석에 몰아넣고 두들겨 팹니다. 그 당시 국회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은 적시자병원으로 입원된 환자가 약 40~50명 됩니다. 난장판이었죠. 이때 탈취한 서류가 우리 국민들이 바로 엊그저께 친일파로부터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이 탄원서, 진정서 이런 것들이 반민특위 본부로 답지해온 겁니다. 싱싱하게 살아있는 입증 자료들입니다. 이 자료를 전부 탈취하고 불살라버렸어요. 친일파에 대한 입증 자료가 다 없어진 거죠. 그리고 6월 6일 이전에 국회 소장파 의원이 있습니다. 무소속 구락부를 단체로 한 소장파가 있는데 이 소장파들이 두뇌가 명석하고 그 진취적인 그 능력을 구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전행을 틀어막으려고 사사건건 대통령과 부딪힙니다. 이걸 친일 군경들이 그냥 놔둘 리가 없죠. 조작된 그 국회 프락지 사건을 만들어서 다 때려잡아버렸어요. 현역 국회의원 13명이, 국회의원은 민간인입니다. 군인이 아니죠. 헌병사령관실로 그 본부로 잡아들여다가 두들겨 팹니다. 가진 그 고문을 하고 거기서 자백서를 받아내요. 공산당과 내통했던 자백서를 받아냅니다. 이게 국회 프락지 사건, 조작된 프락지 사건인데, 이 국회 프락지 사건에 연루됐던 조장파들은 반민특위를 적극 옹호하고, 정부의 그 탄압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애를 썼어요. 반민특위가 파괴되고 국회 프락지 사건으로 지원 현역 국회의원들이 전부 헌병대로 잡혀 들어가고 탄력을 잃고 더 이상 특위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본 집행위원들 10명이 국회에 사표를 내고 사퇴합니다. 파괴당한 거죠. 그 다음에 후임 위원장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처벌법 단축시키는 작업부터 합니다. 그리고 친일파 전부 다 풀어버렸어요. 우리가 친일파라고 그러니까 조금 가늠이 안 되는 데가 있는데요. 친일 경찰 중에는 우리 독립운동가 1000명 이상을 서대문 형무소에 잡아놓고 전기고문, 물고문, 압술고문, 고춧가루 고문, 가진 악취행으로 고통 속에 죽음으로 몰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료를 다 풀어줍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친일파와 정부가 반민처벌법을 막기 위해서 파상적인 회방 공작을 하는데 결국 9월 22일 날 처벌법이 제정되고 대통령이 공포했습니다. 바로 이날 동대문 운동장에서 반공 총권리대회를 엽니다. 이 대통령이 치사를 합니다. 이 치사를 국무총리 이범석 국무총리가 대독을 하고 내무부 장관 윤치영의 지원 아래 이종영이가 악질 친일 이종영이가 주도합니다. 이 골기대회 그 청중 동원이 기가 막힙니다. 통반장을 동원하고 경찰 동원해서 각 동 주민들한테 이 대회에 안 나가면은 배급 통장을 뺏겠다. 빨갱이로 몰겠다. 그 당시 배급 통장이 없으면 굶게 돼 있어요. 동원하다가 진행하는 화물차 강제로 경찰이 뺏어다. 동대문 운동장으로 청중을 실어 갑니다. 꽉 찼어요. 예. 반공 총궐기 대회를 하는데 반공은 광고도 없고 반민특위를 규탄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회가 끝날 무렵에 열성분자 2000명 정도
을지로 입구에 있는 반민특위 본부로 쳐들어가가지고 온갖 쌍소리 여기에 빨갱이들 처단하라 난리를 칩니다. 그런가 하면은 국회에서는 차양보 이신태라는 자, 이들이 국회 안에서 띠를 뿌리고 반민법을 동조하는 자는 전부 빨갱이다. 처단하라. 이게 뿌리고 난동을 부립니다. 이 둘을 현행범으로 잡아다가 치안국에 넘겨줬는데 치안국에서는 약간의 냉각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뒷문으로 슬그머니 다 내보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파 등용에 대해서 국방의 기술, 치안의 기술, 방공의 기술이 필요해서 등용한 것이라 명분을 달았습니다. 거짓말이죠. 국방의 기술이라 그러면은 그 당시 국방부 주변 여제에 앉아 있는 사람은 일제 때 위관급 소급 장교들입니다. 국방 기술이 필요하다면 영관급, 장성급, 묵직한 관력을 가지고 있는 국방 기술의 달인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자리 분별이 분명하고 행동거지가 묵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듣질 않아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 고급 장교는 아예 치워버리든지 한직으로 다 내보내요. 국방의 기술이 어디 있습니까? 초급 장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국 상선 운전기사를 국방장관에 앉혔다는 것부터가 이게 국방의 기술하고 모순됩니다. 심성모가 영국 상선 1등 항해사잖아요. 1949년 1월 14일 반민특위에서 공문이 대통령에게 전달됐습니다. 1월 32일까지 반민법에 해당되는 공직자를 정부에서 전부 공직에서 추방하라는 요구서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반민특위에서 이런 공안이 왔는데 친일 분자를 전부 색출해서 추방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어야 되는데 이 박사는 그게 아닙니다. 자, 이런 게 왔는데 각 부서에서는 들키지 않도록 단속등 잘해라. 그리고 각 지방에 있는 서신을 보냅니다. 반민특위에서 이렇게 나오니 친일파를 들키지 않게 잘 보호하라. 그리고 국회의장 신익희, 그 반민특위 의장 아버지를 경무대로 부릅니다. 아, 그러지 말고 좀 살살 하자. 그 친일병사들 건드리지 말고 좀 마음대로 좀 하도록 좀 놔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놔두면은 반민특위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해공 신익희는 동경유학 학우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간 임산부 동지입니다. 아버지하고 두 분이서 이 박사를 설득합니다. 이분들을 처단해서 민족 정기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닌가. 간곡히 부탁을 해요.
이게 먹혀들지 않으니까 이 박사가 허위 성명서를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반민특위에서 여러 명씩 작당해가지고 무고한 시민 잡아다가 두들겨 패고 월권하고 있다 이겁니다. 반민특위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성명서니까 반박 성명을 내요.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직원들이 행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좀 패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런 일이 없지만 패다고 가정하자. 우리 독립운동가를 가진 혹독한 그 고문으로 치사하게 한 이자들을 몇 대 또 두들겨 팼다고 해서 대통령이 왜 그렇게 배 아파하느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성명이 계속 나오니까 사법부 수장 김병로 대법원장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반민특위가 합법적으로 정당한 수사를 하고 부당한 행위는 전혀 없었다. 그리고 설령 있었다 치더라도 법의 위법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지 행정부에서 판단을 할 일이 아니다. 세론이 아주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대통령이 책을 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1949년 5월 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30일 아니면 31일쯤으로 짐작되는데요. 반민특위 관사에 대통령으로부터 은밀한 전화가 왔어요. 저녁에 찾아갈 테니 특위 관사에서 만나자. 일방 통보예요. 그 양반은 항상 그런 식이니까. 조금 있으니까 경무대 경호팀들이 확 들어닥치고 관사 내부 외곽 전부 둘러싸버려요. 완전 공포 분위기입니다. 반민특위에 협조하는 사람들을 친일 경찰 간부들이 테러리스트를 포섭하다가 살생부를 줬어요. 보내라. 권총도 주고 수류탄도 주고 공작금도 다 넉넉히 줬어요. 테러리스트 백민태가 살생부 명단을 보니까 평소에 존경하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걸 실행하지 못하고 고민 끝에 국회의원 두 분에게 고백을 합니다. 김진원 의원, 조헌영 의원.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이 대일화에 드러났어요. 반민특위에서는 위원장 신병 보호를 위해서 우리 집에 경호실을 뒀어요. 팀장이 경위, 권총으로 무장하고 아버지를 밀착 병호를 하고 차석이 경사, 순경불 이 세 분은 카빙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경호대 경호팀이 들어닥치면서 전부 저 바깥으로 다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승만 박사 조용히 집에 나타났어요. 이 박사가 들어오기 전에 아버지가 식구를 전부 불러 모았어요.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각자의 방에서 얼씬도 하지 마라.
전부 꼼짝 못하고 자기 방에 들어앉아 있어요. 이 박사하고 응접실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박사하고 거기서 그 협상이 결렬이 됩니다. 대통령 배우하고 들어오면서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나와 보니까 아버지가 표정이 상당히 안 좋아요. 불쾌한 그런 안색이에요. 나중에 안 이르지만 이 박사가 대충 해서 넘어가는 대신 감투 하나 씌워주겠다고 제의를 한 겁니다. 그분은 그걸 잘해요.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그걸 거절했어요. 이 박사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반민특위의 앞날이 매우 불길하다고 예감을 가졌어요. 집행위에 내에서 저간에 일어났던 사실을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큰 불상사가 일어날 것 같다. 각오를 다지자. 바로 며칠 뒤 6월 6일 날 무장경찰이 쳐들어온 거죠. 이 급보를 받고 검찰총장이 달려갔는데 1초 순경한테 막혀요. 문턱도 제대로 못 받고 쫓겨났습니다. 검찰총장이 말단 순경한테 그냥 쫓겨난 게 아니라 차고 있던 호신용 권총을 뺏기고 아주 모양새 쏙 빠지게 쫓겨났어요. 2초 순경이 탄탄하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감히 검찰총장한테 국회에서 난리가 났죠. 관계장관 불러다가 해임 이제 세론이 이상하게 악화되니까 대통령이 났습니다. 내가 시켰다. 왜? 어쩔 거냐? 내가 부시라고 했다. 그러니 장관들 건드리지 마라. 반민특위를 파괴하고 돌아간 그날 친일 군경들은 쾌제를 부르고 축배를 들었어요. 이게 훗날 그들에게 독배가 돼서 돌아오는 걸 그 당시 그들은 몰랐어요. 이렇게 해서 반민특위가 친일파 청산 결산 제로입니다. 이게 그 당시 대한민국입니다. 반민특위에 관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교 사변 나던 해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아버지가 납북되면서 우리 집은 와그러 무너졌습니다. 저는 어디 의지할 곳도 없고 정처 없이 유랑신자가 됩니다. 그 당시 부산까지는 열차가 공짜로 갈 수 있었어요. 화물차. 임시수도가 부산이니까 부산은 좀 살기가 좀 낫겠지. 그때 서울은 완전히 그 폭격을 맞아서
인적도 거의 없고 생활 수단이 자체가 막혔어요. 그래서 무작정 부산으로 갔습니다. 그때부터 기가 막힌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납북됐으니 자식은 연좌제를 맞아라. 제가 연좌제에 걸렸습니다. 어떻게든지 공부를 해서 일을 쓰고 싶었는데 연좌제가 발목을 잡습니다. 그 당시 취직 서류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관제 신원 보증서입니다. 저는 그게 발급이 안 돼요. 취직 불가 상태가 돼요. 여행 안 되고. 할 수 없이 나이 40에 돼서 이러다가는 절손의 불효를 내가 저지르겠구나. 취직 서류가 필요 없는 기피업종, 공사판, 거길 뛰어들었어요. 거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중에 현장 소장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정을 가지고 일남 일녀를 얻었습니다. 결혼할 때 부산에 아마존 저리 가라는 장님이란 모기가 득실거리는 거기서 신혼생활 시작하는데 리어카 한 대 가지고 반도 안 찼어요.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사는 길은 오직 근검 전략뿐이다. 제 아내한테 제가 처해 있는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행복지수가 쩐에서 온다면은 우리한테 그게 없다.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최저임금에 근검 전략하는 길밖에 없다. 아내가 제 얘기를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식들만은 교육을 꼭 시켜야 되겠다. 제가 대학 중퇴입니다. 대학을 나오고 싶었지만 학교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연좌제 나와도 학벌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못한 학업을 우리 자식들만은 대학을 꼭 마치도록 해야 되겠다.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아들, 딸 대학 공부 다 시키고 나름대로 사회 일인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한창 때 내 자식 주님의 부름을 받고 떠났어요. 제가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다행히 손녀 하나, 손주 하나 두고 떠났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애들한테만 최선을 지금 다하려고 합니다. 그게 제가 살아온 과정입니다. 중국의 독립운동 시절
아버지는 독립운동하러 임시정부에 들어가고 우리 그 당시 삼남매가 있었는데 거의 버려졌어요. 막내가 그 험한 첩생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죽습니다. 중경에 도착하고 채 반년을 버티지 못하고 어머니는 중경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져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뒤따라 막내가 가고 누나하고 저는 고아원에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제 지나온 과정을 보면은 기하선생에서 살아왔대도 과언이 아닙니다. 독립운동 시절은 어쩔 수 없다 해도 해방 후에 허덕인 거는 정말 억울한 일이죠. 독립운동가가 받는 대우가 이랬다는 게 억울합니다.